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2월 1일 음력으로 이민년 정월 초하루 새해가 됩니다. 진우책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다시 시름대에 올랐습니다. 6.25를 겪고도 지켜냈던 자유민주주의 말입니다. 이번에는 유사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를 두고 포퓰리즘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개미가 배짱이보다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사회는 장담하건대 타락한 사회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는 불평등할 권리가 있다는 마가렛 대처의 역설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불평등한 권리, 곧 노력해서 성공한 권리,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공동체를 번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불평등한 권리를 없애려고 하는 포퓰리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나라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지우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퍼주기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는 공약을 남발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재명이 잇따라 내놓은 기본소득 시리즈는 너무 달콤한 사탕 같은 시리즈입니다. 사탕 시리즈입니다. 청년수당 연 100만원, 농어촌수당 연 100만원, 문화예술인수당 연 100만원, 장인수당 연 120만원 등입니다. 대강 청년 기본소득의 14조 2천억 원이 됩니다. 농어촌 수당 10조 1천억 원,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2조 1천억 원, 장인수당에 3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년에 27조 4천억, 5년간 136조 원이 되는데 또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보편 기본소득 공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게다가 연 4조 8천억이 되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은 두 후보 모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50조 원 지원, 거기에다 기본주택 100만 채와 기본금융에 드는 돈도 있습니다. 윤석열 역시 이 코로나 재건기금 50조 원,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50조 원과 연수조 원이 되는 노인 기초임금 인상, 그리고 농업직불금을 2배로 인상하는데 2조 5천억. 또 있습니다. 2조 원이 되는 영유아를 둔 부모금요, 이것도 약속했죠. 거기에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모두 약속한 수도권 GTX의 신설 연장, 그리고 철도와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하는 데 드는 돈, 그리고 SOC 투자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려면 적어도 300조가 넘는 돈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토지이익 배당제 등 사회주의 입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좀 낫습니다. 지출 경쟁을 해서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도 지출 경쟁을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 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것입니까? 특히 이재명의 공약은 문자 그대로 빌공짜 공약입니다. 그 공약들은 사회주의로 가도 실천이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 경제는 워낙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아시아의 용은 승천하기 전에 미꾸라지가 될 판입니다. 제가 이번 대선이 자유민주주의냐 유사사회주의냐, 헌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헌법을 파괴하느냐의 대회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 대선 후보 부인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갑질 논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일과의 90%가 이재명 아내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SBS는 1월 28일 작년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비서 A씨의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선대위는 적과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를 폭로한 전직 공무원 A씨는 이재명 지사 아내 김혜경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배모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 배모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배모는 경기도 총무과 소속 공무원입니다. 김혜경이 먹을 약을 대리 처방받거나 김혜경이 자주 찾는 식당 음식을 포장해 자택에 전달했다. 일과의 90% 이상이 김혜경 관련 심부름이었다. SBS는 당시 A씨와 배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된 겁니다.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배모는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A씨는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 2층 비서실 앞으로 갈까요? 라고 보고합니다. A씨가 올린 처방전 사진에는 경기도청 부속 의원이 비서에게 28일치 약을 처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비서들이 이런 방식으로 약을 산 뒤에 김혜경이 있는 분당 순회동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혜경이 자주 찾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모에게 일일이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배모는 음식 사진을 본 뒤에 반찬이라고 물으며 이 백김치랑 넣어줬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A씨는 다시 반찬 사진을 찰칵 찍어보내며 확인했습니다라고 재차 보고합니다. 참 코미디 같습니다. 텔레그램에는 A씨가 냉장고와 옷장 사진을 배모에게 찍어보내며 사과를 여유있게 넣어두고 속옷, 양말 밑장백으로 채워두고 양복 셔츠도 채워뒀다고 한 대화도 있습니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락시킨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재명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배모의 입장이라면서 언론에 문자를 배포했습니다. 배모가 입장문에서 저는 경기도의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죄하시지 않겠다. 죄하시하지 않는다. 참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1월 27일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는 동안에 아내 김혜경이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며 이재명, 김혜경과 그리고 수행비서 배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김혜경 어전특혜 의혹은 10년 전 성남시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였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원 박완정은 2012년 2월 24일 시의회에서 비서실 계약직인 배모가 김혜경 의전을 맡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라는 여성이 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공무원이었다. 그래 공무원이 사적 용도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박완정은 당시 그런 일의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물었는데 물론 근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배모가 김혜경의 의전을 맡은 것은 10년 전부터 계속됐다는 게 전체 의혹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김혜경이 본인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1월 30일 아침 MBN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김혜경은 윤석열이 아내 김건희의 녹취록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 배우자를 둘러싼 금전관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옆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러면 김혜경의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는 배모의 말은 진실일까요? 지난 28일 SBS에 A씨가 김혜경의 약 심부름, 음식 배달 심부름 등 허들의 일을 도맡았다고 폭로하자 배모는 A씨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모는 뒷전으로는 SBS 보도 시점을 전후해서 이 A씨에게 사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모는 A씨에게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도 A씨에게 문자를 보내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 갑질 논란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김혜경을 보필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했다면 이재명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혜경의 갑질은 자체하고 이재명은 시장 도지사로 재직할 때 공과 사,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찰은 무혐의 종결, 그 후에 검찰이 재수사를 미적거리는 것은 지금 여전합니다. 김호수 대검부터 박은정 지청장까지 친정부 검찰이 재수사를 맡고 있다는 뉘앙스의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남지청 수사팀이 대검에 이재명과 그 가족에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 FIU 금융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김호수 총장이 박은정 지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전화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죠. 박하영 차장은 지청장 박은정의 결재 없이 전결로 이를 요청했습니다. 이 와중에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에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유치하면 쉽게 말하면 속으로 와리를 떼준 겁니다. 그것도 최대 20%이니 적어도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성과급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당장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자금 세탁 용도로 성과급 제도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칫 관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받은 뒤에 성과급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뜯었다는 의혹이 나올 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하긴 권력의 편에 늘 서 있는 검찰로서는 대장동 게이트든 백인동 게이트든 이 성남FC 사건이든 이제 와서 함부로 확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서울 다음 주부터 대선 D-30, 30일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선이 코앞이니 아주 작은 실수, 실은 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거진 약점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자, 먼저 윤석열의 경우 가장 큰 약점은 아무래도 김건희 리스크였습니다. 반대편에선 처음엔 줄리 의혹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이 YTN의 허위경력 폭로로 판을 키우더니 MBC가 7시간 녹음 파일로 윤석열을 침몰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아니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그건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대중은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여장부로 인식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대에 오르지 않은 결정도 저는 아주 잘한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을 둘러싼 무속 논란도 이 민주당 캠프와 50% 100%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에게 가해진 네거티브 공세는 이제 효과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떨까요? 문제는 욕설 파일 등 이재명 네거티브는 본인 리스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성매매 도박 의혹은 논란거리도 못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아직도 살아있는 내피입니다. 사람이 셋이나 죽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니 말입니다. 거기에다 백현동을 비롯한 여러 개발사업 의혹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판에 성남FC 사건과 김혜경의 갑질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다 이재명 본인의 말 바꾸기와 여러 설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다급해서 내놓은 호남 소회로는 사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좌우 진영을 떠나 감히 말하건대 윤석열은 가지던불을 해치고 나왔다면 이재명은 스스로 늪에 빠졌습니다.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자에서 지금 윤석열은 정권교체 열망 53%에서 57%보다 훨씬 낮은 지지도를 보이지만 결국은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국정긍정평가 40%에서 42%보다 낮은 이재명의 지지도는
상승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수많은 음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휴일 여론조사를 제가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한국리서치가 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조사한 KBS 여론조사가 30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37.8%, 이재명 33.2%, 안철수 11.1%, 심상정 2.3%. 다음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28과 29일 이틀간 자체 조사를 해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41.6%, 이재명 37.9%, 안철수 10.6%, 심상정 3.0%.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47.3%, 이재명 43.3%, 안철수 4.8%입니다. 이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윤석열에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3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40.2%, 이재명 38.5%, 안철수 10.3%, 심상정 2.4%. 리얼미터는 표본수가 많고 매일 하는 집계입니다. 그런데 일간 집계에서 윤석열, 이재명의 격차가 27일부터 급격히 좁혀져 28일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2.4%포인트 앞섰다고 합니다. 아마 토론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일 겁니다.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PNR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5.1%, 이재명 39.7%, 안철수 8.3%, 심상정 2.6%. 윤석열은 지난번 조사보다 2.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이재명은 4.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서든포스트가 28과 29일 이틀간 조사한 CBS 여론조사는 박빙이지만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이재명이 앞선 조사로 유일합니다. 이재명 33%, 윤석열 31.5%, 안철수 9.4%, 심상정 2.5%. 이재명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윤석열은 그대로입니다. 안철수는 1.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니투데이가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경향성을 고려해 산출한 통합지지율입니다. 윤석열 40.2%, 그리고 이재명 36.7%, 안철수 10.0%, 심상정 2.8%, 윤석열이 40%로 올랐으며 여전히 30% 중반대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과 격차를 벌였습니다. 윤석열은 지난주보다 4.1%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대 승부처인 2030 세대와 수도권에서 윤석열이 이재명과 격차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파급력이 큰 서울 통합 지지율은 윤석열 41.2%, 그리고 이재명 32.6%를 기록해 그 격차가 아주 큽니다. 또 정권교체 여론도 변함이 없습니다. 1월 여론조사 78건의 정권교체 여론은 평균 53%로 굳건합니다. 반면 정권유지 의견은 평균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ARS 조사나 면접조사 가릴 것 없이 윤석열이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화 면접 방식에서 윤석열 지지는 덜 나오죠. 그만큼 부동층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면 이재명과 안철수는 소폭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뉴스 짧게 찍겠습니다. 1월 29일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방송이 여러 사람을 웃겼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한 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말한 녹취를 방송한 겁니다. 대단한 특종체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 말에 근거가 있었다면 검찰이, 아니 권력이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건 김만배의 허풍에 지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함께 윤석열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걸 왜 윤석열이 해명해야 합니까? 민주당 선대위 총괄 우상호는 김만배가 가진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죽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은 페이스북에 김만배 소나기에 든 윤석열이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김의겸을
설 연휴 직후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1월 28일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했죠. 그때 이 사단장과 함께 그러면서 군복 상의 오키스를 세운 데다가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입수 보행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입수 보행은 탈모, 그래 모자를 벗고 걷는 것, 그리고 취식 보행, 뭔가 먹으면서 걷는 것, 이 취식 보행 등과 함께 군에서는 아주 금기사항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발언을 제가 그대로 패러디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러면서 군을 못 오겠다. 군의 복제 규정에는 군 부대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 가운데 군복 착용 자격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만 주어집니다. 북한은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은 화성 12형이라며 검수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여러 미사일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발사를 했는데 그 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4년 만에 화성 12형을 쏜 것인데 합참이 발표한 비행거리는 약 800km입니다. 그리고 최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2000km였습니다. IRBM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30일 NSC 전체회의를 오전에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명시적으로 도발로 규정하지도 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막상 서훈은 규탄한다는 말은 했더군요. 하지만 대화를 촉구하는 뒷말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이 30일 7시 50분 IRBM을 발사하자 일본 총리 기시다는 불과 4분 뒤인 오전 7시 56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총리 지시를 내각에 하달했습니다.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또 항공기 선박 등 안전을 확인하라. 또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시각은 오전 9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한 지 93분 만입니다. 일본은 4분, 우리는 93분 만입니다. 10시 24분부터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ICBM 또는 IRBM 발사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은 마지못해 그 30여 분이 지난 10시 57분에야 일본 보도 내용이 맞는다고 확인을 했는데 비행시간 등 내용은 그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보를 우리는 믿고 살아온 것입니까? 비교되는 건 또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윤석열은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딱 6글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3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메시지를 공유한 뒤에 반박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미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계속해서 중국에 굴종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한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청년들만 죽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찍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양자 토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지참하겠다고 고소를 하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렬된 것입니다. 누가 웃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이 대장동 문제로 토론을 벌이는 걸 모면한 이재명이 웃었다고 확신합니다. 자, 4월 뒤에 올림픽이 시작되죠. 그러면 국기 아래 결집 이런 대중심리가 작용합니다. 국기 아래 다시 모이는 내국심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연일 확진자가 지금 17,000명이 넘습니다. 해외 순방을 한 수행단도 뚫렸는데 문재인은 이를 비밀에 붙인 채
3일 동안 청와대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자, 설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 모두 설날 희망을 가집시다. 그 희망마저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